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를 좀 특별한 렌즈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학자 메러디스 클라인의 분석인데요. 창세기의 구조와 또 그 핵심 메시지를 파헤친 그의 강의 기록들,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네, 클라인의 창세기 분석은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깊이가 있죠. 클라인의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이 창세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인간의 도시 대 믿음의 공동체 같은 큰 테마들이 어떻게 반복되고 발전하는지, 또 여러 언약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클라인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이게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클라인 분석의 출발점은 그 창세기에 10번 등장하는 톨레돗이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누구의 족보 내력이다라는 표현이요. 네, 맞아요. 톨레도. 이걸 기준으로 창세기를 10개 섹션으로 나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클라인이 이 톨레돗을 단순히 누구누구의 조상은 이렇다는 그런 과거 기록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나요? 오히려 그 인물로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후손들과 그 역사를 소개하는 일종의 표제, 슈퍼스크립션 같은 역할로 해석하는 거죠. 표제요. 제목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담의 톨레도이라고 하면 아담의 조상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펼쳐지는 인류의 이야기, 특히 특정 계보를 따라가는 그 역사를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족보 나열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제목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섹션의 주제를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10개의 섹션이 또 더 큰 덩어리로 묶인다고요? 맞아요. 클라인은 이걸 크게 두 개의 3조, 트리아이스, 그러니까 세 개씩 묶은 거 두 세트, 그리고 두 개의 쌍, 페어스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3조와 쌍. 네, 특히 첫 번째 3조, 그러니까 1번부터 3번 섹션까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클라인은 연대기적 재구현, chronological recapitulation이라는 개념을 꺼내들어요. 연대기적 재구현.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좀 그렇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같은 역사적 시기를 다루는데 다른 주제적인 관점에서 반복해서 서술한다는 거예요. 아, 같은 시대를 반복한다고요? 시간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네, 특정 테마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시대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여주는 거죠. 클라인 해석의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3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같은 시대를 어떻게 반복한다는 거죠? 첫 번째 3조는 전체적으로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를 다루는데요.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섹션, 창세기 2.4에서 4.26은 클라인이 말하는 소위 인간의 도시, City of Man 이야기예요. 인간의 도시. 네, 주로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없이 뭐랄까 스스로의 힘으로 문명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런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결과로 악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죠. 아, 가인의 후예들 이야기군요. 맞아요. 클라인은 특히 이 계보의 끝에 있는 라멕 같은 인물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옛날 악당 이야기가 아니라 일종의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까지 해석해요. 와, 가인의 후예들 이야기에서 벌써 그런 패턴을 읽어낸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네요. 단순한 고대사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의 시작처럼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클라인은 이런 고대의 패턴이 나중에 반복될 어떤 종말론적인 모습의 예고편 같은 거라고 봐요.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비슷할 거라는 성경의 다른 언급들하고도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바로 다음 섹션, 창 5.1에서 6.8에서는 놀랍게도 같은 시대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믿음의 공동체, 커뮤니티 오브 페이스 이야기예요. 아, 같은 시대인데 이번엔 다른 이야기. 이게 바로 그 연대기적 재구현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셋의 계보를 따라가면서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간의 도시가 막 세워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 믿음의 공동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특징 지어져요. 예배하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에녹이나 노아 같은 그런 예언자적 인물들이 나타나는 공동체죠. 클라인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첫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도시와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럼 이 첫 번째 3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이 대립되는 두 흐름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죠?
그 절정이 바로 세 번째 섹션, 창 6.9, 9.29, 바로 홍수 이야기입니다. 아, 홍수. 네, 여기서 클라인의 해석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그는 홍수를 단순한 심판이나 재앙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럼요. 오히려 종말론적인 최종 심판의 예표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요. 이게 클라인 해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정말 강조해요. 두 가지 언약이요? 노아 언약은 보통 하나로 알지 않나요? 그 무지개의 언약. 네,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클라인은 이걸 명확하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방주 언약, Ark Covenant 또는 구원 언약, Salvation Covenant라고 불러요. 방주 언약. 이건 창세기 6장에서 8장, 그러니까 홍수 사건 중에 나타나는데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위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 방주에 탄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군요. 네, 방주 자체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뭐랄까 축소판 우주나 성전 같은 개념이고요. 이 언약은 홍수라는 특정 사건이 끝나면서 성취된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특정 사건에 국한된 언약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홍수가 끝난 후 창세기 8장 후반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일반 은총 언약, Common Grace Covenant입니다. 아,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무지개 언약인가요? 맞습니다. 이건 노아 가족뿐 아니라 모든 인류, 심지어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이에요. 무지개가 그 표징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요? 그럼 뭐죠? 대신 이 세상이 유지되는 기본적인 질서, 예를 들면 계절의 순환이라든지 농사,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 같은 것들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클라인은 이걸 비거룩한 non-holy 영역, 즉 신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의 영역이라고 설명해요. 보편적인 은혜. 그리고 이 언약은 최종 심판 때까지만 유효하고 그 자체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구원과는 다른 차원의 약속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구분인데요. 사실 그냥 노아 언약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구원을 위한 특별한 언약과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인 언약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거네요. 클라인이 이걸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클라인은 이 구분이 교회와 국가의 역할, 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질서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극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 구원의 영역,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과 세상의 질서 유지 영역, 예를 들어 국가의 역할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구분을 놓치면 많은 신학적인 문제나 실천적인 혼란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섹션 마지막에는 노아가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도 나온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창세기 9장 후반에 나오는 노아의 왕국 예언인데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클라인은 해석합니다. 이후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3조를 통해서 인간의 도시와 믿음의 공동체의 대립구도, 그리고 중요한 언약 개념, 특히 두 노아 언약의 구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3조, 그러니까 4번부터 6번 섹션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롭게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나요. 네 번째 섹션 창 10.1에서 11.9인 다시 인간의 도시 테마로 돌아갑니다. 아, 또 인간의 도시. 네, 창세기 10장의 그 민족들의 표, Table of Nations는 노아 후손들이 퍼져나가서 여러 민족과 국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사실 일반 은총 언약이 잘 작동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네, 하나님이 흩으시고 번성케 하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니무롯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강해지려는 그런 모습도 드러나요. 마치 가임 계열의 반복처럼요. 그리고 이 섹션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저희가 보통 그냥 언어가 흩어진 사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클라인은 이것도 인간의 도시라는 그 맥락에서 해석하겠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클라인은 이걸 단순히 인간의 교만 때문에 벌어진 사건, 그 이상으로 해석해요. 어떤 식으로요? 인간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라든지 불멸성 같은 것들을 스스로의 힘, 인간의 행위로 되찾으려고 한 시도라고 봐요. 스스로의 힘으로요? 탑을 쌓아서? 네.
벽돌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에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하나님의 산, 즉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로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려고 한 굉장히 종교적인 반역행위였다는 거죠. 클라인은 이걸 명백히 적그리스도적인 방향을 보여준다고까지 말합니다. 와, 그냥 높은 건물 짓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다니. 그럼 하나님이 흩으신 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도 있을까요? 클라인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일반은총 언약에 대한 신실함의 표현으로 봅니다. 신실하며 흩으신 게. 네. 인간의 죄악이 정말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신 거라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심판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보존의 성격도 있다는 겁니다. 죄가 더 관영하는 걸 막으셨다. 그렇군요. 그럼 바벨탑 이후 세상이 흩어진 다음에는 다시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5번째 섹션, 창 11장 10에서 26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흩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를 신실하게 보존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셈의 족보군요. 네, 인간의 도시가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군요. 이게 두 번째 3조의 마지막 섹션이자 창세기 전체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6번째 섹션 창세기 11.27에서 25.11은 아브라함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클라인은 이걸 구속사 전체의 기초이자 결정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언약으로 봅니다. 노아 언약보다 더요? 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 킹덤을 주셨다고 해석해요. 이건 노아의 방주 언약처럼 어떤 특정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루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약속이죠. 그렇군요. 클라인은 심지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 씨앗이 되어서 이 언약 안에 포함된다고 강조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봐요. 와, 아브라함 언약이 그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군요. 자, 그럼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이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건가요? 그 두 개의 쌍으로 구성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마지막 4개의 섹션 7, 7, 8, 9는 두 쌍으로 묶이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 내부에서의 선택과 배제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선택과 배제. 네, 예를 들어 7번째 이스마엘과 9번째 에서 섹션은 이스마엘과 에서가 언약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서 인간의 도시 쪽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루죠. 잠깐만요. 근데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그래도 할례도 받고 어떻게 보면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근데 배제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람이 클라인이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할례나 나중에 세례 같은 언약의 표지를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그 개인의 영원한 선택, 일렉션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해요. 야곱과 에서는 둘 다 언약의 표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죠. 즉, 역사적인 언약 관리의 차원과 영원한 선택의 차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신자는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진실이지만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클라인은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역사적 공동체와 영적 실체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럼 나머지 두 섹션, 다른 쌍은요? 8번째 이삭과 10번째 야곱 섹션은 반대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선택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계보. 네,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노아의 예언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창세기는 마무리된다고 보는 거죠. 와, 이렇게 클라인의 틀로 보니까 창세기가 정말 입체적으로 느껴지네요.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도시와 믿음의 공동체라는 두 축이 계속 충돌하고 긴장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어떤 거대한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굉장히 구조적이고 신학적인 독해죠. 그런데 클라인은 이런 구조 분석에서 멈추지 않고 창세기 앞부분,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성이나 연대기 문제라는 뭐랄까 아주 뜨거운 감자로 넘어간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클라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양 극단을 모두 비판하면서 그만의 중도적 길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의 논증 방식이에요.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오직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주석적인 증거에만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과학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만으로요? 양극단이라면 어떤 입장들을 말하는 건가요? 우선 한쪽 극단은 클라인이 극우적이라고 표현하는 문자주의적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들을 전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구나 인류의 역사가 매우 짧다고 6,000년이나 10,000년 정도로 보는 젊은 지구, 최근 인류 창조 그런 주장들이죠. 네, 많이 들어봤죠. 클라인은 이들의 신학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자신들의 해석만이 유일하게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 태도가 교회의 평화를 불필요하게 깨뜨린다고 강하게 비판해요. 태도를 비판하는군요. 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식의 엄격한 문자주의가 오히려 성경 전체의 조화와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문자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면 성경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해요. 상당히 강한 비판이네요. 그럼 반대쪽 극단, 극자아적이라는 건 어떤 입장인가요? 반대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실제 역사적인 사건 기록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진리나 교훈을 주기 위한 가르침 모델 혹은 신화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과학, 특히 진화론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죠. 아, 역사성이 없다고 보는 관점? 네, 클라인은 이런 입장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특히 인간의 진화론적 기원을 성경 해석에 끌어들이는 것은 주석적인 이유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진화론은 아니라는 거죠.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군요. 그럼 클라인이 제시하는 그 중도적 입장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과학을 배제하고 성경만으로 해석한다면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클라인의 주장은 과학적 데이터가 지금 어떻든 간에 성경 본문 자체를 면밀히 분석하는 순수한 주석 작업만으로도 창세기 해석이 반드시 젊은 지구 최근 인류 창조론으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성경만 봐도 꼭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오히려 성경 내부의 여러 증거들을 잘 살펴보면 오랜 지구나 오래된 인류,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수만 년 혹은 그 이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진화론은 받아들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은 분명히 지킵니다. 성경 자체만으로도 오랜 연대가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근거를 드나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 해석이에요. 보통 문자주의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표현을 전부 직접적인 아버지 아들 관계로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나이들을 다 합산해서 연대를 계산하고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보통 창조에서 아브라함까지 한 2000년 정도밖에 안 나오죠. 맞아요. 그런데 클라인은 이 낳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반드시 직계 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훨씬 후대의 자손이나 아니면 중요한 후계자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주장해요.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근거로 들면서요. 마태복음 족보처럼요. 아, 그러니까 족보에 이름이 빠진 세대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왕조 계보처럼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신학적인 의도로 선택적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족보에 기록된 연대만으로는 전체 인류 역사의 길이를 확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중간에 빈 기간이 얼마든지 길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하. 클라인은 이런 해석이 문자주의적인 연대 계산이 가진 여러 문제점들, 예를 들어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아 보이는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오히려 성경 전체의 조화와 일관성을 더 잘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문자주의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 far preferable 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과학에 기대지 않고
오직 성경 해석 자체의 논리로 연대 문제에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클라인의 목표는 어떤 특정 연대를 딱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문자주의적인 해석만이 유일한 정통이라는 주장에 맞서서 성경 자체의 증거만으로도 다른 해석, 즉 자신이 선호하는 오랜 연대를 허용하는 해석이 가능하며 오히려 더 성경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네, 오늘 메러디스 클라인의 시각으로 창세기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톨레도 구조를 통한 10개의 섹션 구분, 그 안에서 대속 반복되고 심화되는 인간의 도시와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대한 테마. 네, 그리고 언약 개념들. 맞아요. 구원 언약과 일반 은총 언약이라는 그 두 가지 노아 언약의 중요한 구분,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까지 정말 창세기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그런 통찰들이 많았네요. 그렇죠. 구조와 주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앞부분의 역사성과 연대기에 대한 그의 독특한 중도적 입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성경 해석만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요. 네,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클라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언약, 특히 구원 언약과 일반 은총 언약의 구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예를 들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여러 역할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나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혹은 또 다른 질문으로는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의 해석만으로 오랜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클라인의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클라인과 함께한 이 창세기 탐험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생각에 좀 새로운 자극과 깊이를 더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